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 국회 정원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윤중로에서는 벚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 봄의 정취를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이죠. 정태옥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해서 골고루 이런저런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옥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정태옥 의원님께서는 저희 한국당의 입으로 불리고 계시죠. 원내 대변인 거쳐서 지금 당 대변인까지 아주 섭렵을 하고 계십니다. 정책 능력도 있고 또 대여 투쟁력까지 갖춘 대변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공은 법학을 하셨고 행정고시 출신의 대구 행정부시장을 또 지내셨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경제 전문성을 살려서 지금 정무위에서 활동 중이시죠? 예. 좀 말만은 그렇습니다. 김희식 원장이 위원장 있는 때문에 정무입니다. 예. 하루에 무려 서너 개씩 촌철살인 논평을 내놓으시던데 그 미리 구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작성을 하십니까? 이제 대본의 논평 그때그때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주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내가 냈던 논평은 길게 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변인이 그때마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훗날에 역사가 기록되는 자유한국당이 그 시절에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예를 들어 남북 문제라든가 남북 대화에 관한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당장 시사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평을 쓰는데 그런 건 좀 길게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즉석에서 쓰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풀어갈 텐데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가 보수의 가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금 많은데 그런 게 왜 일어났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우리 사회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근대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 문제라든가 노사 문제라든가 재벌 개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남북 문제라든가 북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른 것이 우리 사회 두 세력을 하면은 좋게 표현하면은 진보 대 보수라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전형적인 좌파 대 우파의 큰 대결이 있는데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나 그다음 전환시대의 논리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을 읽고 굉장히 뭐 눈물을 흘렸다, 감격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청와대 주류인 그 386들이 아마 학생 시절에 저도 뭐 그 시절에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들을 읽고 아마 거기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요약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제국주의 어떻게 했느냐? 미군정 3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일제시대 때 해방민으로 보지 않고 피점령민으로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럼 두 번째 그런 연유하에서 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생각하는 건국준비동맹회 여운형 선생이 이끌었죠. 그거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미군정 시절 때부터 친일파들이 대거 득세했다. 그리고 다음 이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기는 산업화보다는 노동자와 농민의 인권 침해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득세를 했는데 비해서 북한은 친일파를 득세한 민족주의 세력이 들었고 그리고 또 산업화 시기는 인권 침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그 역사를 가진 태어나지 말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이 좌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파 쪽에서는 우리는 그때 만약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건국이 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우리는 김일성에서 공산화가 됐을 거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시장경제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의 터전을 닦았고, 그리고 6.25 사변을 이승만이란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극복이 됐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서 산업화가 성공을 냈고, 그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조차도 민주운동 학생에서 아스팔트에서 데모를 했는 사람보다는 그 중산층이 확대되고 엘리트층이 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독재국가에서 민주화를 가져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대사회를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좌파들은 친일파가 득세했고 대한민국은 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다. 이런 보는 시각을 봤으니까 한없이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다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세력들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딱지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벌을 보는 시각, 산업화를 보는 시각, 남북 북핵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이 다 근본적으로 비틀게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갈등의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바로 현안으로 좀 또 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헌 문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헌정특위위원이시죠? 예. 청와대와 여당은 촛불정신 얘기를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은 4년 그 연임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권력을 분산하자더니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개헌 이야기 나온 거는 87년 체제가 장기 독재를 막는 데는 굉장히 유용했지만은 대통령한테 너무 과도한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 독주와 독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통령이 이제 독주와 독선을 하다 보니까 여당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청와대 시킨 하명사항을 그냥 야당에다 윽박 지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패싱을 당합니다. 그래 되고 야당은 대통령이 워낙 독주와 독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자체가 이 청와대와 야당이 그 갈등의 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갈등의 최종 종착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마비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당이 국회에서 극단적으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모든 현안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이 전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개혁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또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하나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갖고 인사권을 많이 행사하지만 우리 사회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개혁 내지 그 좌파 쪽이라도 좋습니다. 조차도 되지도 않고 우파 쪽도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학자들은 비토크라시라 그러죠.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비토시킬 만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힘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은 확실히 비토시킬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되는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 개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4년 연임제에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관제 개헌에 맞서서 우리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국민 개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분권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분권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권한의 핵심은 권력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강요 임명권을 다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서 엄청난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또 산하권, 공기업과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소위 4대 권력기관 내지 5대 권력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그러면 여기도 한두 개를 더 한다면은, 그 감사원과, 그다음 그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적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진 이 두 가지에 돼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뭐 헌법 개정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감사원에 대해서 뭐 약간 권한을 저거하고 헌법재판관 소장의 임명 방법을 약간 바꾸는 이 정도 외에는 권한을 전혀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4년 연임제가 되면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보다도 대통령 권한이 월등하게 강해집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사회가 더 독주와 독선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맞서는 야당이 더 저항을 심하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더 그 개혁이 되지도 못하고 국회가 합리적인 대화와 그 타협의 장이 되지 않고 극단적인 갈등의 장이 되는 이 현상은 더 강화되면 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헌 정국은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헌안 발의로 인해서 꼬일대로 꼬여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여당은 야당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제의를 했고요. 이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당 의원들도 지금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사실상 속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4년 연임제라는 헌법안을 딱 놔두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딱 가버리니까 여당 의원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꼬인 개헌 정국을 푸는 방법은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4년 연임제 안 해도 된다. 여당과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내가 합의하면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헌에 대한 부수법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개헌이 합의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순간에 바로 합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임종석 그 실장이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투표법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자꾸 뭘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제안한 헌법을 통과시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본질이 아닌 걸로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예. 외글도 독해서 개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큰 줄기가 해결이 되면 해결될 수 그래서 그거는 있는 개헌이 합의되는 그 순간에 한 20분만 이야기하면은 뭐 다 해결됩니다. 예, 그것도 다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4월 27일 북측 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여당과 정부는 마치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내내 그 방북예술단의 그 합동 예술 공연을 봄이 왔다. 틀어주고 이제 봄이 왔다 그랬는데 정말로 해빙 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남북 관계에 정말 봄이 온 겁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집단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도 참석을 하고 또 북한의 남한 예술단을 초빙하고 또 남북 대화가 가능했는 가장 근본 논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북핵을 폐기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종 세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워낙 강력하게 언제든지 북한 김정은의 그 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건 이 3종 세트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 결국에는 못 이겨가 지금 대화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너무 급속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셉트 해가지고 김정은과 대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탈퇴하는 모양을 가져가지고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이 살짝 느슨해지고 완화돼 버립니다. 그러다면은 북핵 폐기와 미사일 폐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북한은 그까지 뭡니까 그 약속해가지고 안 지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북한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거는 강력한 제재 압박을 계속해가지고 도저히 북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폐기를 하는 거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애처롭게 그 대화라 평화를 액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짓는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늦었지만은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한다는 신호를 이번 그 4월 27일 날 그 정상회담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북핵 폐기에 대한 별 말이 없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 이산가족 합의나 하고 뭐 예술단이나 주고받고 그 정상회담이나 그냥 이제 정례화 하자 뭐 그렇게 하고 웃는 낯으로 같이 사진 찍고 막 즐겁게 하고 나면은 김정은의 집단이 그 국제사회나 남한 국민들한테 아 저기 정상적인 국가구나 그렇게 보이는 쇼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기식 예, 황제 외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오늘 논평 내셨죠? 예, 그 피감 기관의 돈으로 정말 호화 외유를 다녀온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무위의 간사였어요. 정무위 하면은 4,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금감원장이 그렇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막중한 역할, 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런 분이 금감원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그런 도덕적인 자질을 안 가졌다라는 건 이미 백일날에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거의 뭐 부딪힌 적도 없고 먼발치서 본 적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대화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이제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야당 권한을 가지고 그 피감기관을 그렇게 억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놔놓고 자기는 뒤로는 이제 온갖 그 해외여행 한번 가는데 그 인턴 여비서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그거 3,077만 원 그런 엄청난 돈을 3,077만 원이 들었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정책 비서를 동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정책 비서가 알고 보니 인턴 여자 비서였습니다. 그런 게 오늘 석간에 그 톱뉴스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금감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자진 사퇴하라 말고 이거는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 되고 그리고 이거를 또 바라보는 청와대와 우원식 그 원내대표 시각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이제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나 우원식 대표가 그 실패한 로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뇌물은 받는 순간에 이미 죄가 그 구성 요건이 됩니다. 평소 때 이제 그 상임위원회나 예산 심의할 때에 업체들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윽박지르는 갑질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돈을 받는 순간에 이미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그게 그 사후에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첫 번째 거는 그 봐준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 그건 틀린 일입니다. 그건 봐주든 안 봐든 해외여행을 피감기관으로 돈을 받아가 갔다는 것으로서 이미 갑질이 형성됐고 죄에서가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러면은 로비의 효과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 전에는 예산을 깎아라 뭐하라 하다가 그 후에 다 예산 스무하게 넘어갑니다. 이름을 바꿔서 했다. 이름도 바꿔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예 그 발언 내용에 피감기관 예산을 올리라고 뭐 부대 의견을 내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성공한 로비입니다. 절대 실패한 로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 김기식 의원이 그렇게 모질게 어느 기관을 우리 속된 편으로 조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지다가 그렇게 조지지 않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로비는 성공한 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로비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죄가 없다 아닙니다. 분명히 성공한 로비였고 그리고 이 돈을 받아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자기가 뇌물죄에 해당되고 그리고 또 자기하고 의원실의 그 인턴은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제3자는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게 돈을 주고 일비를 예비를 주고 이거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걸려들었는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으로서
돈 한 푼 인마이 포켓 안 했습니다. 제3자인 그 최순실한테 주겠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에 해당입니다. 본인이 갖는 거는 자기 뇌물죄고 제3자인 인터넷까지 그런 그 여행을 가도록 한 거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서 분명히 그 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공한 그 뇌물이 아니라 실패한 로비는 괜찮다. 그러면은 그거를 청와대나 우원식 대표는 그럼 뭐든 그게 단순히 여당이고 자기 편이고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실패한 로비는 그러면 괜찮다고 보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 갑질 내가지고 돈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고 그 다음에 이쁜 여비서 데리고 해외를 갔어도 그게 그 사후에 뭐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은 괜찮은 건지, 그걸 한번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놓든지 역사에 분명히 그 기자회견을 통해 남겨놔야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의 논리를 따르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실패한 로비는 괜찮다는 게 되니까 실패한,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또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산 관련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4조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속보이는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작년에 11조 원. 11조 추경을 할 때에 청년 일자리 심하다고 얼마나 맞습니다.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정권에 새로 출범을 하니까 하고 우리가 대승적으로 넘어가 줬습니다. 그럴 때 11조 원 중에 지방교부세 이런 것 보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었습니다. 그 6조가 지금 현재 항목별로 다 따져보면 약 평균 집행률이 작년에 것조차도 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이제 원래 본 예산에 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4, 5조가 됩니다. 그건 집행률이 사실상 0%인데가 수두룩하게 남아있고, 그것이 집행률은 뭐 10%, 20%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국고에서 각 기관에 갖는 정도고, 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이 계약이 맺어지거나 이러지를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시 4조 원의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좀 더 쓰기 쉬운 예산으로 이번 6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을 하겠다라는 것은 급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일자리 추경 관련해 가지고 군산이나 그다음에 인천이나 그다음 이 경남 창원에 있는 GM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선소에 긴급 지원하겠다. 그건 우리 야당이면서도 그건 예비비로 써도 좋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놓고 돈을 현금을 막 살포하겠다,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거 과연 예산을 해가 되는 거냐, 그런 게 않습니다. 일자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푼돈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 특히 그 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갑질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로지 그런 거는 이제 좌파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손을 안 대고, 노동개혁 같은 거, 규제 완화, 최저임금 손 안 대고 그냥 저 현금을 막 살포해 가지고 되는데, 살포? 그것도요, 지금 우리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워낙 알토란 같이 우리가 국가 재정을 아껴놨는 거를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무궁무진 예산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세금 좀 잘 거치는 거, 그 사실 삼성의 반도체, 이 정부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 삼성, 해체하고 싶어 하는 삼성이 세금 잘 내가지고, 그런 좋아서 아주 짧은 기간에, 이 반도체 경기라는 거는 뭐, 민원님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갚버리면은 정말 걱정되는 겁니다. 대체 먹거리를 또 찾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 여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너무 근시안적으로
6.13 지방선거에 모든 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이제 대하는 우리 야당의 태도도 좀 더 엄격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